네, 자, 2강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국어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글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리의 특질부터 볼게요. 음이 뭐예요? 소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발음할 때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영어권에는 없는 삼지적인 상반속이라는 게 있어요. 삼지창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삼지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 상관 있는 것들의 속자가 묶음속이야. 묶음. 그래서 세 가지 묶음.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자, 따라해봐. 불, 뿔, 풀. 이렇게 하면 불불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음운을 갈라서 쓰질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 우리가 R과 L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당혹스러움과 비슷합니다. 리을 아니야? 이거잖아요. R이나 L이나. 그거랑 그들이 불불 풀을 들었을 때랑은 비슷한 심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라마다 언어권마다 사용하는 음운이 다르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음운은 나라마다 달라서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징,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파열음 계열이 삼중 체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열음 계열이란 소리를 파열, 터트려서 내는 소리나 파찰, 터트리면서 비벼내는 소리에 이렇게 세 가지씩의 묶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기역부터 시작해서 비읍까지 이쪽이 파열, 터트리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파찰, 터트리면서 마찰하는 게 스, 사, 짜, 사 할 때 마찰도 있어요. 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세 개는 이제 파열만 하고요. 그리고 얘는 파열하면서 마찰해서 파열음이라고만 말 안 하고 파열음 계열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씩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을 갈라서 보면 은은한 소리를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해요. 평범한 소리다. 근데 까따빠싸짜 이렇게 되면 단단한 소리. 자, 그래서 되다. 물기 없으면 뻑뻑하고 되다 그러지. 그래서 된 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타파차 하면은 앙칼진 소리, 격한 소리라고 해서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요, 이것들을 예사소리를 평음, 평범한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를 단단한 소리, 경음, 그 다음에 거센 소리를 격한 소리, 격음, 또 다른 말로 유기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음운 쪽에서 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마찰음이 적은 편이에요. 물론 비교 언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마찰음 3개밖에 없거든. 진짜 적은 편이에요. 영어만 봐도 얼마나 많은데 뭐 번데기 발음, 뭐 돼지꼬리 발음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3개밖에 없고요. 그러면 마찰음 3개가 뭔가 보세요. 사, 싸, 하. 하는 왜 마찰음이냐? 여기 목구멍을 확 좁혀. 그래서 공기가 진짜 여기서 비벼져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 싸는 여기서 치아 있는 쪽에서 이제 마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모음은 10개입니다. 10개. 여기 있네, 10개. 그래서 마찰음은 3개, 단모음은 10개입니다. 자, 그리고 단모음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언어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단모음이란 무엇이냐? 단모음은 이렇게 외우세요. 단정한 모음, 소리가 간단한 모음. 그래서 입과 혀가 이 모음을 발음하는 동안 고정돼 있어요. 혀, 입 고정. 혀와 입이 고정돼 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발음해야지. 그러면 이라고 생각할 때 소리를 발사할 때부터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똑같은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유지한다 이겁니다. 이, 아,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 단모음이 아니라 그럼 움직이는 애들은 누군데요?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중모음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야, 이요, 우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모음을 시작할 때랑 끝낼 때 입모양이 달라지고 혀 위치도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두음법칙, 받침법칙, 모음조화, 동화현상 이런 것들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단어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한 뭐다?
미리 보기를 빠르게 하는 단원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어의 특징 중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을 확 줄여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 배워요. 자, 그럼 두음 법칙, 받침 법칙, 모음 조화, 동화 현상 한번 1, 2, 3, 4번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일단 두음 법칙의 두자는 한자로 뭘까요? 머리 두입니다. 머리두. 자, 그래서 어떤 단어에서 머리 자리라는 건 첫 글자의 초성, 여기 리을만 첫 글자의 초성 요거예요. 이 자리에서 니은이나 리을에 대해 꺼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에서 니은이나 리을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면 꺼릴 때 뒤에 있는 모음에 따라 양상은 좀 다르지만 예를 볼게요. 늙을 로자. 연로하신 분이 할 때는 로라고 해요. 그땐 머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로인이라고 하는 건 싫다는 거야. 머리 자리에는 리을을 놓기 싫어. 그래서 리을을 뭘로 바꿔요? 니은으로 바꾸죠? 그럼 이거예요. 누가 제일 싫고? 리을이 제일 싫어. 그나마 니은이 나은이 니은으로 바꿔줬지만 니은도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니야. 계집 니어, 여자 니어라고 하는데 남녀라고 할 때 니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자라고 해야지 니여자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머리 자리에선 싫은 거예요. 또 그럴 때 그러면 여기 노인에선 니은이 되면서 여기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라고 했을 때 이제 모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노인의 오는 단모음이에요. 근데 여자, 니여자 할 때는 이에요 이렇거든요. 2계열 이중모음이야. 그래서 2계열 이중모음은 리을도 안 받아주고 니은도 안 받아주고 아주 까칠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지금은 대략적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 머리에서 가린다고 이렇게만 알면 되고 나중에 한글 맞춤법에 가면 두음 법칙만 따로 파고들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여러분 즐거울 낙자가 있어요. 쾌락. 쾌락이라고 할 때 락이 있어. 쾌락이라고 할 때 락은 낙이라고 안 해요. 쾌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몇 번째 글자니까? 쾌락.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니까. 근데 우리가 락원이라 그래요? 낙원이라 그래요? 즐거운 곳. 락원, 낙원? 낙원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글자니까 이런 게 두음 법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해볼까? 니은으로 해볼까? 당뇨. 당뇨라고 할 때 니오라고 해요. 니오. 몇 번째 글자니까? 두 번째 글자니까. 근데 니오소별이라 그래요? 요소별이라 그래요? 요소별. 왜? 첫 번째 글자니까. 이런 식으로. 네. 자, 근데 두음 법칙을 제가 여기서 이게 문제인데 문법 규정을 배울 땐 이제 저한테 배우시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법 규정은 한 번 보고 두 번째 복습할 때부터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보시면 이 부분에서 두음 법칙을 파고들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이 3점포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국어의 특질을 넓고 얕게 빨리 보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은 계속 뭐야? 그게 뭔데? 뭔데? 나 궁금해. 좀만 더 해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걸 외면해야 되는 거죠. 왜? 어느 정도는. 요 정도 해주고 짧게 터치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두음 법칙 코너에서 막 조져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복습을 해. 복습해서 수업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 차라리 다른 과목을 해. 영어로 하라고. 국어 100점 맞으면 뭐해. 다른 거 못 받아가지고 막. 저의 실적은 합격이지 국어 100점이 아니에요. 그죠? 아, 국어 100점 너무 땡큐하지. 근데 국어가 다른 공부 시간에 뺏어가면 안 돼. 즉 이 얘기는 제가 수업한 이상으로 파고들어서 자습을 하지 마세요. 여기선 두음 법칙을 공부하자는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엔 머리 위치에 니은과 리은을 가리는 현상이 있음에서 멈추고 지나가야지. 이해되셨죠? 근데 자기가 막 네이버에 막 두음 법칙 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있는 블로그 글들을 막 읽고 거기서는 또 블로그 글 중에서 제대로 된 글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막 그래서 쓰레기도 먹고 꿀도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막 가. 그러면 여기밖에 복습을 못했네. 뒤에 못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능동적인 공부를 공시에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 되게 좋은 얘기였죠. 수험 범위가 겁나게 넓은 이런 시험에서는 전문가가 획정해준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석사학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전공하는 거 아니야.
그걸 진짜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시험을 위해서 필요하냐, 내 호기심이냐. 이걸 냉정하게 따져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에 이게 받침법칙 예시인데요. 음절이라는 게 소리 덩어리예요. 예를 들면 이만큼이 소리 덩어리예요. 밭이라고 한 번에 발음하니까요. 이 소리의 덩어리에서 마지막 종성자리, 초중종에서 받침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티읕이죠. 이 티읕 자리에는 모든 자음이 발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발음되는 자음의 개수는 딱 7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열음이 받침 음절 끝에 오면 파열이 안 되면서 지금 디귿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음절의 끝소리에선 7개 자음으로 대표화된다. 7자음으로 대표음화. 대표음화라는 게 7개 자음이 모든 자음을 대표해서 마지막에 발음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7개 자음이 뭐냐? 7개 자음이 가, 느, 다, 란, 물, 빵, 울.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받침에서 발음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티읕이면 뭘 선택하겠어요? 밭, 요거. 자, 그러면 시옷이면 별을 뵐 때 쓰는 낫은 뭐죠? 나스 이렇게 써? 나스예요? 부억 그래요? 아니죠. 여기서 선택해야 돼. 부억은 뭐예요? 부억. 그쵸? 그 다음에 낫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 이렇게 하면 앞뒤 할 때 앞 이렇게 되잖아요. 골라야 돼. 여기서 그게 대표음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 자, 우리나라 모음에는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있는데, 양성은 가볍고 밝은 소리예요.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소리로 촐랑촐랑 출렁출렁, 촐랑촐랑 출렁출렁, 오아 오아 우어 우어 이거예요. 자, 쉽죠? 자, 그래서 이 모음 조화가 중세시대만 해도 되게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레아라는 게 사라지면서, 아레아라고 점같이 생긴 모음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아레아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험글 막 이러잖아요. 이 아레아가 사라지면서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모호해진 거야.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지켰던 그런 단어들이 막 형태가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디에는 잔존하느냐, 어디에 남았냐? 금방 얘기한 촐랑촐랑, 출렁출렁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 소리 흉내, 모양 흉내 내는 말들, 그리고 잡아, 접어, 막아, 먹어,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거 말할 때 꼬리 부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맞춰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동화 현상을 볼까요? 동화에는 자음동화도 있고 모음동화도 있고, 자음동화에는 비음화도 있고 유음화도 있고, 그리고 또 구개음화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배우고, 일단 예시를 좀 보죠. 북문. 북문이라는 말이 북과 문. 우리 입안에서 발음이 날 때는 어떤 순으로 나냐면 이렇게 나요. 슝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북, 문. 그럼 음절과 음절의 경계 두 개. 누굴까? 접합부. 요거거든. 그쵸?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힘의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이런 게 있는데, 부드러운 성향을 울림소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비강을 울리는 비음이랑 유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부드러운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얘가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중에서도 비음이죠. 이렇게 해서 비강을 헝헝헝 이렇게 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음이 기억을 동기화시켜요. 그래서 기억은 원래 울리지 않거든요. 가, 컥, 컥 하는 소리야. 이거 마이크가 살려주려나 모르겠네. 컥 하는 소리거든, 원래. 거기서 터져요. 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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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컥 이렇게. 컥, 컥, 컥. 자, 근데 그것이 그러면 뭐가 부럽겠어? 울림의 부드러움이 부럽거든요. 왜 부럽냐? 울림 소리가 많을수록 발음이 더 빨라지고요. 예, 듣기 좋아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불어권에서
어쨌든 불문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류에서 뭐 라틴어 가장 오래되고 막 그쵸? 그러니까 인류상 탄생이 빠르고 오래된 가다듬어진 언어일수록 된 소리가 없고 까따빠싸짜가 적고 웅헝웅헝이 많다. 되게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오래 써온 말일수록 거북한 발음을 계속 제거해가지고 부드럽고 호흡을 쓰고 그래서 혀의 운동성을 줄여서 가장 게으르고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불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잖아요. 프랑스 영화 본 적 없어요? 걔네 호흡도 말이잖아.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기억이 자기도 부드러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의 자리에 비음을 고릅니다. 기억 자리 비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컥컥컥 할 때 비강을 확 울려주면 컥컥컹컹컹컹컹 이렇게 돼요. 컹컹컹. 걔가 왜 그렇게 짖는지 알겠죠? 컹컹컹 이렇게 돼요. 기억나는 데서 울려주고 비강을 딱 막아가지고 울려주면 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응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뭐가 된다? 북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읊조려서 외우면 안 돼. 뭐가 나올지 몰라 시험에. 읊조려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음의 위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약간 수학 느낌 날 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계산할 줄만 알면 첫 단어의 발음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북문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 울림 성향, 더 부드럽게 말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4번 음상의 차이로 어감을 다르게 만들 뿐 아니라 의미가 분화될 수도 있다. 모음의 대조에 의한 어감 분화. 양성모음 밝고 가볍고 날카롭고 음성모음 어둡고 무겁고 둔하고 아까 했어요. 자음, 자 감감, 깜깜, 캄캄 이러면 어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감무소식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럴 때랑 눈앞이 깜깜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랑 공간이 캄캄해 막 이럴 때랑 약간 뉘앙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들이 이게 음상의 차이, 음운 하나를 바꿔서 자음이나 모음 하나를 바꿔서 만들어지는 말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운 대조로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에서 얘네 아예 다른 말이 돼.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의미가 완벽히 다른 말들이 되는 거. 얘네들 차이는 초성, 얘네들 차이는 중성. 여러분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다른데 그래서 뜻이 달라진 요 쌍의 관계를 뭐라 그러느냐면 최소가 다르다. 대립상이라고 해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하나만 다르다. 초, 중, 종, 중 하나만 다르다. 최소의 대립이다. 그리고 최소의 대립으로 의미가 싹 갈려요. 그러면 이 최소 대립상에서 이렇게 차이점들을 다 도출을 해. 그러면 그 나라의 자음 모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휘상의 특질입니다. 자, 어휘상의 특질에 우리 한국어에는 슬프게도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고요. 68%부터 8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 따라도 또 쓰는 말이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예시로는 시각, 색채어만 있는데요. 촉각, 미각, 후각 다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듣는 소리를 구현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보들보들 보드레, 부들부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촉감도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보다 감각어가 더 발달돼 있고 의성어, 의태어 같은 음성상징어 설명해 볼까요? 의성어는 소리성이에요. 소리를 흉내낸다.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소리를 어쨌든 자모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태는 모양태,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다. 이런 말들을 음성으로 실제 존재하는 걸 상징한다라고 해서 음성 상징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단어의 성과 수의 구별이 없으나 여기서 얘기하는 성과 수가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여자, 남자도 있고 소년, 소녀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근데 왜 성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성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성명사, 여성명사 같이 문법적으로 단어 자체에 성별을 매기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해는 남자고 다른 여자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불어나 스페인어나 일부 유럽의 어떤 말들에는 성별이 문법 장치로 활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의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는 성별 품사 같은 거 없어요. 단어의 망 같은 거 없어요. 그 다음 이거는 단수 복수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뭐지? 정상회담이었는데 그 외국인 분들이 패널들이 쭉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냥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정상회담이 맞나? 비정상회담! 맞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정상회담이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예능에는 관심이 없는데 제가 한동안 챙겨봤던 게 그 비정상회담하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제일 다 이제 어쨌든 스케줄 다 끝내면 그거는 받아서라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여행을 못 다녀서 그랬던 것 같아. 여행을 못 다녀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여러분들은 젊을 때 많이 다니세요. 붙고 나면 그때쯤 되면 코로나 좀 나아지지 않겠어? 그러면은 멀리 가. 알겠지? 어릴수록 멀리 가는 거야.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데 가버려. 알겠지? 나이 먹으면 못 간다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합격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랄 때 세상에서 반대편을 가버려. 알겠죠? 어쨌든 어릴 때 저는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완전 어쨌든 완전 좋아요. 근데 그 비정상회담에서 한글날 특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한글날 특집은 진짜 재미가 있었는데 또 이거 핑계 삼아도 그거 다운로드 받아 그거 보고 놀고 막 그거 보는 건 그래도 진짜 공부하기 싫은 날 오케이. 근데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정상회담에서 한글날 특집을 하니까 진짜 재밌었던 게 한국어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한국어를 잘하는데 자기 나라 내 언어랑 한국어의 차별점을 정말 여러 국가가 얘기하니까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전공자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언어학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강의라는 건 저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막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people이라는 의미의 말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사람이란 단수에다가 들을 붙이지. 사람, 들 하면 여러 명의 people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단수 따로 복수 따로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한국어가 진짜 그 부분에서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서 동남아 쪽이었는데 우리는 단수일 땐 한 번, 그 다음에 복수일 땐 여러 번 말한대요. 직관적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브끄래, 브끄. 그런데 그 어느 나라였지? 어쨌든 브끄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브끄브끄. 그리고 사람들이 겁나 많으면 브끄브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단수, 복수 구별이 따로 없어. 우리는 들, 복수 접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수의 접사 들. 그 다음에 친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다. 사실은 와구락을 모여 살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모, 고모, 숙모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집안에서 여러 명들이 많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자 친척들을 부르는 말들도 엄청나게 다층화되어 있고 남자 친척들을 부르는 말들도 다층화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관계대명사나 관사가 없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이해하시는데 그거 없는 건 알아. 영어 배울 때 배웠어. 근데 접속사가 없다고? 이건 저는 교무실에서 영어 선생님한테 질문 받은 적도 있어요. 유진 선생님, 국어엔 접속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그러나는 뭐야?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가 뭐야? 그러나는 부사 속의 접속부사. 즉 이 얘기는요. 접속하는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접속사라고 품사 카테고리를 안 만들어준 거죠. 안 만들어주고 접속의 기능을 가진 거는 부사 속의 접속부사. 그 다음에 조사 속의 접속조사, 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접속사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높임의 의미를 아예 가지고 태어나는 말들이 있어요. 주무시다, 잡수시다, 그리고 들이다. 여러분들 주무다라는 말은 없어요. 주무다에 시가 붙은 게 아니라 생기기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높임의 의미 가지고 아예 태어나버린 말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상 특질은 문장 속에서 뭐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말은 교차어, 첨가어, 다른 말로 또 부차어라고도 합니다. 교차어, 첨가어, 부차어라서 조사, 어미 같은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장은 벽돌집 쌓듯 정말 시멘트를 발라서 벽돌 잇듯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어순이 되게 지배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만 가지고 다닌다면 어순은 뒤집어도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나. 너를 나는 사랑해나. 말은 다 통한다는 거죠. 왜? 나가 는 가지고 다녔지. 그리고 너의를 가지고 다녔지. 그러니까 조사를 가지고 다니면 이 어순을 좀 뒤집어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반대의 언어군에 굴절어라고 해요. 굴절어의 대표 예시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조사나 어미의 쓰임이 활발하지 않고 없어서 일부 그래서 아예 단어 자체의 위치, 무엇과 함께 쓰이냐 이런 복잡한 문법들이 좀 탄생한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이고 우리가 좀 더 편하다. 여러분들 영어 문법 먼저 배우신 분들은 국어가 어렵다 하시는데 헷갈려서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국어가 훨씬 더 심플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온다. 뭐가? 예쁜 이 꽃을 꾸미죠. 여러분 피수식어가 받다예요. 받다. 그래서 수식을 받다, 피고 하면 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다, 피고. 자, 그 다음 자, 언어의 형태론적 분류 아까 얘기했죠. 첨가어, 교차어, 부차어. 그래서 문법 관계 나타내는 말에 뭐 있다? 그래서 조사와 그리고 어미가 있다. 여기서 제가 제시생인데 제가 형태소를 배울 때 문법 형태소라고 하고 배울 때는 조사, 접사, 어미였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조사, 어미만 얘기하세요? 접사는요? 하면 접사도 써도 돼요. 근데 접사 중에 지배적 접사만 문법적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배울 거야. 좀만 기다려. 제시생들한테 일단 얘기하는 거야. 제시생들은 물음표 떴거든. 그래서 초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형태소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거고 문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조사 그리고 문법적 역할을 하는 일부 접사 그 다음에 어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접사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진술에서는 접사 빠져 있는 거지 접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도 접사를 껴준 적도 있고 뺀 적도 있어요. 교차어, 첨가어를 만드는 문법적인 형태소에다가 접사가 들어가서 출제된 적도 있고 빠져서 출제된 적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굴절어는 영어가 대표. 자, 그 다음 영어 단어 여러 개씩 외우는 거 너무 짜증났어. 자, 3번입니다. 자, 서술어가 맨 끝에 온다. 물론 이것도 문학적으로는 도치해서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하죠. 그래서 주술, 목이 아니라 주목술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단어 형성법이 발달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한국말은 어휘가 되게 적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냥 한 200단어 외웠어. 근데 말이 다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 말을 하다 보면 예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혹은 어감 이런 데서 어려운 말들이 많다고 호소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말을 할 때까지는 단어에 대해서 양은 확실히 적어요. 다른 나라보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태어난 단어들을 걔네끼리 붙이거나 거기다 접사를 얹어서 새 말을 거의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기초 단어만 알면 그 다음에 그 단어에서 확장되는 말들을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눈과 물을 합쳐서 눈물. 그 다음에 여긴 접사를 붙여서 소리꾼. 자, 그 다음 높임법과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 주체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고 객체는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거고 제가 필기할 시간 안 드리죠. 왜? 지금 할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는 이제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건데 그러면 말하지 말지 왜 말하니? 그러면 제시생들은 기억을 되살리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직간접 높임은 이제 주체 높임에서 세부적으로 배우는 거고 일단 보류. 그 다음 앞존법은 누를 앞.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할머니여서 할머니 앞에서 아빠를 안 높이는 거. 그래서 눌려서 존대를 안 함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운다? 높임법과 예절의 코너에서 배울 거예요. 쭉 이 교재 뒷부분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겹문장이 많다. 이것도 우리가 문장 쪽에서 배우게 될 건데 겹문장이라 함은 겹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불이 두 겹이야, 세 겹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겹의 반대말이 뭘까? 한 겹짜리 이불을 뭐라 그래요? 한 겹 이불? 혼이불. 그렇지. 자, 그래서 겹문장의 반대말은 홑이에요. 홑 문장. 그럼 홑이냐 겹이냐 요걸 따지는 건 주어와 서술어가 몇 쌍이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짧다. 짧다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토끼가 짧을까요? 그럼 토끼 몸통이 짧겠다. 자, 짧다의 주어는
앞발이. 그럼 앞발이 짧은 건 누구? 앞발이 짧다를 서술어 삼아서 주어가 토끼예요. 그래서 큰 주어는 토끼가 맞아요. 근데 토끼의 서술어가 짧다는 아닌 거죠. 앞발이 짧다라는 작은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문장 속에 문장이 쏙 들어갔다. 그래서 캥거루 새끼처럼 쏙 들어간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라 그래요. 이런 거. 안긴 문장. 그래서 바깥을 아는 문장, 속을 쏙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조사와 주어의 생략이 잦으며 문장 구성 요소의 자리 옮김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게 중요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틀린 선지로 나왔어. 언제나 늘 이런 말. 비교적.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왜 자유로운지는 아까 얘기했죠. 비교적 자유로운 이유가 뭐예요? 조사 들고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문법적 형태에서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값이 얼마요? 5,000원이요 해서 뭐 생략됐네? 값이 5,000원이요. 맞았죠? 근데 그래도 되죠.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거면 당연히 주어가 값임이 미리 상정되는 거니까. 공유 맥락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너무 비싼데요. 값이 너무 비싼데요. 계속 값이라는 말은 생략이 되잖아요. 자, 우성이는 나래에게 꽃을 주었다. 나래에게 우성이가 꽃을 주었다. 똑같아. 왜? 조사가 같아서 얘가 주어고 얘가 부사어인 거 그리고 이게 목적어인 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어를 앞에다가 말을 해도 어쨌든 주어가 여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목적어도 변함이 없고 동일한 문장이구나 라고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문장까지 특징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와 국어의 영향관계에서 앞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높임법이 발달했다. 높임의 특수어휘도 있고 이건 왜 그렇다? 뭐 유교 문화의 영향이다. 사실 이 부분부터 저도 강의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고 이제 예전에 이제 선지나 이런 데 발려 나온 적이 있으니 근데 외울 건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임법이 강조되고 친족어도 많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감각어 아까 했죠? 색채어나 아니면은 촉각어나 이런 거 많은 거. 그 다음에 남성이 앞에 나오는 합성어나 이런 말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할 때도 부가 앞에고, 그죠? 그리고 또 신랑 신부라고 얘기를 할 때도 신사숙녀 이렇게 할 때도 이 남자가 앞에 가는 합성어가 많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보다 우리를 많이 쓰는데 이 우리만 좀 신경을 써볼까요? 우리는 my에 대해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my mom인데 우리 엄마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엄마를 공유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잘 밝히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함께한 일이면 누가 했고 누가 당했는지 굳이 구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하면 내가 자른 거 아니거든. 미용사가 잘랐어도 그죠? 그래도 우리는 나 머리 잘랐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했느냐를 굳이 따지러 들지 않은 그리고 결과적인 진술 뭘 했다 라고만 얘기하지 누가 했고 누구는 보았고 누구는 영향받았다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많은데 그냥 간결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괄령 미가 꼬리미자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어디로 가요? 뒤로. 서술어도 어디로 가요? 한국말은 끝까지. 그래서 꼬리미 뒤쪽으로. 자, 그럼 이제 어휘망에서 우리가 어휘들을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유어와 외래어 부분인데요. 국어란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우리나라의 한계 언어, 표준어를 일단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어는 두 가지로 나눌 땐 외래어, 고유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외래어를 들어온 말이라고 하고요. 들어온 말. 그 다음에 고유어를 순 우리말이나 토박이 말이라고 합니다. 뭐가 더 많아요? 들어온 말이 훨씬 많죠? 자, 그리고 이걸 이분법이 아니라 3분법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분법.
그거는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들어온 말 중에 얘가 짱이거든.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사실.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가지고 3분법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고유어는 조금, 그리고 서구외래어 조금, 그 다음에 한자어다 이렇게 3분법을 할 수도 있어요.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3분법도 가능, 2분법도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용어와 귀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용어의 차자는 빌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림. 근데 잠깐 빌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빌려왔는데 근데 빌려서 쓰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에 귀화까지 할지 알 수가 없어. 귀화 뭐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잠깐 살다가 뭐 경험도 해보고 하다가 아예 한국인이 되겠다 하면은 뭐 시험 보고 귀화 자격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언어도 똑같아요. 빌려서 쓰던 말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여기로 넘어와요. 그래서 매년 차용어에서 이렇게 귀화어로 넘어오겠지.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뭐는 물어볼 수가 없지? 이 단어가 차용어입니까? 귀화어입니까? 이건 못 물어봐요. 못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 파트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단 이거예요. 자, 고유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이거랑 순우리말이 아닌 것은 요거. 그 다음에 한자어가 아닌 것은 예, 요거. 이 정도밖에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고유어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한자어가 아닌 것은 요 두 반영이죠. 기출에 나온 발문이 뭐예요? 문제, 질문.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거를 좀 다 나눠서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선지가 되게 옛날 기출이긴 해. 되게 옛날 기출인데, 예를 들어 이것은 몽골어다. 이게 선지에 있는 거야. 그러면 물론 그때 그 문제를 풀 때 얘가 몽골어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를 틀리진 않아. 왜냐면 다른 선지가 너무 쉬웠거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지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기출에 나왔거나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털어요. 그리고 기출을 얹어서 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단어에 대해선 적어도 이게 한자 기반어인지 몽골 여진어인지 아니면 서방에서 온 말인지. 근데 서구 외래어를 이렇게 나누진 않아. 네덜란드냐 포르투갈이냐 스페인어냐 이렇게 나누진 않아.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기본서들 보면 뭐 예를 들어 고무 프랑스어. 놀랐어요? 네, 고무 프랑스어예요. 그 다음에 뭐 빵, 막 그리고 포르투갈어 이런 걸 달달 외우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서양 안에서 국가를 나누라는 건 물어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서구 외래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에서 그 나라 이름 다 뺐어. 네, 불필요한 정보죠. 아까 그 집이라고 매종 외우는 거랑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외우는 것도 필요한 선 가지만. 자, 그러면 고유어부터 볼게요. 시험에 나왔던 얘가 고유어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것들 중에 이 수험생들이 얘가 고유어예요? 했던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고주망태라고 할 때 여러분 뭐 마시면 고주망태 되죠? 술 마시면 고주망태 되죠? 여러분 이거를 한자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일까요? 술주 아니냐? 잘 만들어낸 우연이야. 주가 들어간 게 우연이라고. 알겠죠? 고유어는 왜 고유어임이 없죠? 하늘이 왜 하늘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연이에요. 저 술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우리말. 그 다음에 곶불. 요것도 순우리말. 그 다음에 고삿. 요것도 우리말. 요거는 어휘 뜻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라가 일본말 아니니. 뭔가 느낌이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속어예요. 자, 그 다음에 기장도 긴장자 아니네. 장단점 할 때 장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야. 선생님 우리말로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말이 있으니까 얘는 한자 아니냐.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말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그치? 되지. 한자 하나 있고 우리말 하나 있고 걔네들이 뭐 쌍쌍이 뭐 말쳐 출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도 우리말이고 기장도 우리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각. 이거 진짜 한자 같지 않아요? 시험에 나왔던 건데 생각. 그때 애들이 막 이게 어떻게 한자가 아니냐. 그죠 내가. 무슨 한자 같은데요? 그랬더니 날생. 그다음에 깨달을까? 막 그래서 깨달을까 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칭찬해줬어. 근데 무슨 날생이야. 그죠? 물론 감각을 인지하는 지각. 수업 시간에 늦는 지각 말고. 지각 능력 할 때 지각. 감각, 시청각, 후각 이런 것들은 깨달을각에 다 맞아.
근데 생각은 그냥 고유어예요. 고유어라고 치기엔 발음이 너무 절도 있는데요. 절도 있는 고유어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좀 오늘 쭉 지금 수업 들은 중 제일 환장 파티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사가 좀 재밌게 해드리거나 하는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런 거에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얘기 해드릴게요. 짜증이 많으면 이 시험을 붙기 전에 인성이 먼저 파괴됩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제가 진짜 세상 예민한데 긴 짜증이 없거든요. 아주 짧게 빡 한 다음에 까먹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수험생도 그래야 되고 강사도 그래야 되는 게 이 시험 자체가 치사한 경우들도 되게 많고 단순 암기 맥락들도 이런 걸 대체 우리한테 왜 요구하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능 쪽에서 이 시장으로 온 지 지금 8년이 됐지만 이 수능 시장에서 이쪽 넘어오고 이렇게 막 할 때 엄청 짜증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험이 촌스러워. 그죠? 이딴 걸 왜 물어? 그래서 뭐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걸로 어떻게 뽑아? 막 이렇게 막 분노했었거든. 시험이 한참 잘못됐다. 근데 이제 한 8년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도 시험의 일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뇌의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독해서 아무리 측정을 해도 결국에 얼마나 참느냐. 민원도 많고 공무원이려면 기본적으로 인내심과 우직함과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를 국어에서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암기라다 빡치면 이 생각을 해. 모두가 먹는 엿은 맛있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모두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지. 평등하잖아. 모든 수험생이 한다고. 근데 뭐 그렇게 화가 나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너무 쉽게 나는 사람이지. 그럼 국가가 걸러도 되는 거 아니야? 할 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막 그렇다고 지금 내가 가서 시험을 세련되게 바꿔라 막 이렇게 막 데모할 거야? 그렇죠? 회사들도 그런 것도 거르잖아. 그러니까 국가도 결국에 하겠다는 걸 맞춰주는 사람을 뽑는 거니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자체를 의심하지 말고 해야 되지 않으면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5년 내에 안 나왔으면 진짜 빼버리고 싶었던 박스예요. 와 진짜 압축서에 안 넣고 싶다. 근데 5년 안에 나왔는 걸 어쩜? 네. 자 그럼 내용 보죠. 또 애누리 우리말이에요. 깎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리 국수 그리고 실도 이렇게 감아 놓으면 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후미지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이에요. 이게 뒤후자 아니냐. 그래서 뒤후라고 그래가지고 미는 뭔데? 꼬리미? 막 이러면서 하지마 그랬죠. 그러니까 우연히 의미 같은 한자어 찾아서 갖다 대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말.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외래어에서 귀화어 보겠습니다. 들어온 말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우리 고유어를 이겨먹었거나 아니면 고유어랑 의미를 이렇게 공유하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각각 나눠가지고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안에 들어갔고 국어사전에 다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용어는 국어사전에 올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기조입니다. 차용어는 국어사전에서 뜻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선. 그리고 매년 심사해요. 얘 올려줄까 말까 올려줄까 말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차용어와 귀화어를 구별하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귀화어에서 한자어 분야 한자어가 아닌 거 요거는 구별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밑에 거는 한자어 외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자어도 좀 외우기 좋게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따가 집에 갈 때 드릴 워크북에 이거 테스트지가 있어요. 네, 봅니다. 붓, 먹, 종이. 우리나라 문자도 없었잖아. 그러면은 문자도 어디에서 들어와요? 한자 빌렸었죠. 그럼 거기서 문방구들도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필기구들 이런 거 붓, 먹, 종이 들어오고요 이 말. 그 다음에 김장. 김장이 원래 소금물에 침장하는 거야. 가라앉혀. 그래서 침장. 이게 이제 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추, 김치, 배추, 시금치, 고추, 채소, 가지, 후추. 다 먹는 것들이죠. 그쪽에서 씨앗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먹는 것들 식재료들의 말들도 들어오면서 한자 도금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말과 바깥의 발음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한자를 끌어오면서 그때 당시 중국인들의 발음을 우리 버전으로 바꾼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은 중생. 중생이 짐승과 인간들을 안타까이 여길 때 말하는 중생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중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
이게 점을 찍듯 먹는 밥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거하게 먹어. 그 다음에 막 우리가 새참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점심은 진짜 살짝 먹어야 되는 거지. 또 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그래서 점심은 점 찍듯 먹는. 자, 그 다음에 평소, 대강, 정령, 항상, 하필, 무려, 유독, 급기야, 도대체, 어차피, 심지어, 무진장, 도무지, 순식간, 벼랑간, 좌우간, 흐지부지 이런 말들이 다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것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뭐야? 심지어.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한자랑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보면 안 외워지죠. 당연히. 너무 머리 쥐어뜯지 마. 어차피 한 번 외울 때는 안 외워져. 그래서 그 빈칸 워크북 하기 전에 일단 쭉 보고 좀 외운 다음에 빈칸 워크북 하고 틀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틀리고 채점하면서 한 번 더 외워져. 네,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두가 함께 먹는 엿이에요. 즐겁게 먹어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진정한 인류는 뭐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인류다. 자, 그 다음 한자와 우리말의 결합. 앞글자가 한자인 것도 있고 뒷글자가 한자인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위치도 같이 알아주는 게 좋은데요. 얘네들을 혼종어라 그래요. 언어의 종류를 섞는다 라는 거죠. 혼종어. 시험에 기출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혼종어가 아닌 것은. 물론 보기에서 혼종어를 설명해 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자랑 우리말이 섞인 말들을 주고 그게 아닌 거 고르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어원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몇 개 있는데 이건 교과서 탐구활동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국어교과서 보면 코너가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딴에는 재밌을 것 같다고 재미 주겠다고 만든 박스 있지. 근데 우리는 세상 재미없는 거. 근데 꼭 거기서 선생님들이 재미를 시도하잖아. 그치? 자, 그럼 내용 보죠. 샌님이라고 할 때 이 샌님이 아유 샌님 같긴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원님에서 온 말이에요. 생원이 엄청 높은 벼슬이라 할 수 없는데 또 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온 짓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샌님은 생원님에서 온 말. 그 다음에 호주머니. 우리나라 한복에는 원래 주머니가 없어요. 호나라 호. 중국에서 주머니가 왔거든. 단추도. 자, 그래서 주머니 호나라호. 자, 그 다음에 개차반. 차반이 이 밥상, 도시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먹는 개밥그릇. 저 인간 개차반이야 인성이. 그러면 저 인간 아주 개밥그릇 같은 놈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개밥 어떻게 줘요? 정갈하게 반찬 갈라줘요? 막 비벼서 주죠. 엉망진창이잖아. 자, 그 다음에 시세마다 시, 시기하다 시, 용감하다 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 이렇게 짚어주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씨년스럽다가 또 탐구활동에 나왔었는데 을씨년스럽다의 한자를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씨가 아니죠. 을 뱀이잖아. 을사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너무 힘들었던 해죠. 그래서 을사년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와서 을씨년스럽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말은 을사년스럽다였어요. 근데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가 발음에서 왜곡이 되면서 을씨년스럽다로 남은 겁니다. 이런 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외연과 함께. 자, 그 다음 몽골어에서 온 말 쉽게 외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유목민족이니 사냥하느라고 이 사냥할 때 필요한 새. 그죠? 그래서 말, 매들. 그래서 어디까지? 말, 매, 그 다음에 임금님이 먹는 밥만 따로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만주 여진어에서는 농경 관련 어휘들이 좀 옵니다. 따로 외워야 할 것은 두만밖에 없습니다. 가위? 가위 농경으로 하기 좀 그런가? 자, 그 다음에 범어. 범어는 불교 관련 용어예요. 범어. 불교 용어. 자, 그래서 절중, 달마, 부처, 불타석과 보살, 사리. 여러분 여기서 여기 사리는 국수사리나 실사리가 아니에요. 그 스님들 돌아가시면 화장하면 살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도 막 엄청 열받으면 와 참다 살이 나오겠다 말이죠. 그 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 배우면 배우시겠지만 탑안에 진신살이다 뭐 살이다 이런 것들을 보관한다 그러죠. 예, 살이. 이거는 불교적인, 그렇죠? 그래서 불교적 의미입니다. 찰나, 탑, 나락 이런 것들 다 불가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일본식 발음에서 온 말 고구마, 구두, 구두가 굿즈, 그래서 구두 나오거든. 그 다음에 나베에서 냄비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가마니가 배신감이 쩔죠? 그래서 다다미, 가마니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국식 가차는 일반 한자어랑은 또 달라.
이게 일반 한자어는 뜻이랑 발음을 같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자의 발음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대 시기에 자 이제 우리가 외국의 지명에 대해서 불러야 되는데 어딜 거쳐서 외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어요? 중국이요.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책 다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자로 쓴 말들을 발음을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프랑스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지? 불란서라고 하고 불란서 빵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앤틱한 느낌 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중국식의 가차입니다. 자, 그래서 구라파 이거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고. 자, 그다음 구라파, 이태리, 불란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구에서 온 말에 고문은 뭐 프랑스어고 막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만 그것들의 각 단어의 국적 출처를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양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 중에 교과서 탐구활동 노다지. 교과서 탐구활동에 노다지가 나오는데요. 이 노다지는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노 터치에서 온 말입니다. 노 터치. 왜 노터치가 노다지가 됐느냐? 우리나라 금광산업 일제강점기에 그 미국인들도 되게 많이 잡았거든 그거를 금광산업을. 그래서 광산들을 막 사들이고 개발하고 그럴 때 이제 금이 나오면 이제 조선 이제 우리 선조들이 금이다 하면 막 이 백인들이 뛰어오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우리가 훔쳐갈까 봐. 노터치, 노터치 하면서 막 뛰어왔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착해 빠진 선조들은 쟤네 말로 노터치가 금이구나. 우리가 금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금이야 하면서 오는 줄 안 거야. 되게 빈정 더럽게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지지 마 이거를 금이야로 오해를 한 나머지 노다지라는 게 금, 횡재, 행운 이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빈정 상하고 슬픈 사연이 담겨있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차용어. 이 말들은 사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안 올려주겠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타이어, 바퀴 쓰라고 이런 거죠. 밀크, 우유 있는데 왜? 그러면서 막 다다미, 우리말 굳이 필요하냐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닥터, 의사,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자리, 템포 이 리듬은 올려줘도 박자는 올려줘도 근데 템포까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표준어의 기능 볼게요. 자, 표준어는 우리나라 말에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규범이 되며 공용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어를 정할 때 조건, 중요한 건 얘예요. 2번 별표. 조건 4가지가 있어요.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끊어야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여기서 아니 교양은 또 뭐야 싶을 텐데 여기서 교양은 뭔가 부라든가 빈부격차의 그 부 쪽에 부유층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양은 이제 본인이 지방 사람이고 방언을 쓰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공적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분인데 뭐 제주도분이야. 그런데 아나운서 시험을 봤어. 그러면 그쪽의 단어가 아니라 표준어로서의 단어를 알고 표준어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휘량이 아무래도 많겠죠. 왜냐면 자신의 동네에서 쓰는 말 더하기 표준어니까. 아예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표준어만 알면 돼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적인 교양, 어휘량을 교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로 정하면 원칙으로 한다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빈대떡이 나온 적이 있죠. 서울말이 아니더라도 표준어가 된 것. 빈대떡 뭐 이런 거. 빈대떡이 지방말이고 서울말로는 빈자떡인데 근데 오히려 지방말이 이긴 케이스도 있어서 이게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예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칙으로 한다는 건 예외도 있다. 자, 그 다음 표준어의 기능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통일의 기능. 국내 통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면 이제 주변에서 예를 들어 다른 나라 뭐 프랑스야. 근데 그쪽에서 어떤 관광지를 갔는데 어디서 한국말이 딱 뒤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는데 막 검은 머리 찾느라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속에서 우리의 동질감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 네, 그래서 이게 독립의 기능이라는 건 국외에서 우리들끼리의 독립의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월의 기능.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방언만 아는 것보다는 표준어까지 아는 것이 교양적으로 우월하다. 그 다음에 준거의 기능. 기준 할 때 준이에요. 그래서 공적 언어 생활에서는 얘가 기준이다. 자, 그 다음 방언입니다. 방언에서 지역방언. 지역방언이 사투리예요. 여러분 사회방언은 사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방언을 지역방언이라고 하고 사투리 시험을 내진 않죠. 예, 그래서 지역방언의 자체가 사례가 시험화되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 지역방언은 지역적인 거고 사회방언은 연령, 성별, 그리고 직업적 계층 이런 걸로 나뉘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연구가 많아요. 영어에서 백인 영어, 흑인 영어, 그리고 또 부유층 영어, 뭐 하류층, 할렘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언어 연구로 소득이랑 언어 발음이랑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계층에 따라서 말 스타일이 다른가? 고급 한국어라는 게 존재하나? 부자 한국어? 존재하나? 연구를 했어요. 갑자기 막 잠들이 밖에 눈빛이 달라졌어. 연구를 했어. 연구 결과가 보게. 연구 결과. 어떤 식으로 발음하면 부유층이고 어떤 식으로 발음하면 뭐 하류 계층인가? 이게 안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나왔어. 이유가. 우리나라에 졸부가 많아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리고 신분 전복이 너무 급격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억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거의 머리끄댕이 잡고 이루어졌다고.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다들 본인들이 양반 집안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저희는 원래 상놈의 집안이었습니다. 있습니까? 다 양반인 줄 알고 이제 다 무슨 군에 무슨 파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전주시 익명군 몇 대 파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명절에 큰아버지 앞에서 이게 그렇게 왕족이 왜 이렇게 많죠? 막 이러면서 그치? 전주시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왕족이라고 그랬더니 막 우리 큰아버지가 원래 왕족은 후궁도 많이 두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첩도 많이 두고 잘 살아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족보를 사고 파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도 족보 미련을 못 버려서 계속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3대에 나오잖아요. 현대소설에. 족보를 사는 조위관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랑 되게 잘 놀아드렸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 근데 그때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족보를 사고 팔았다는데 이왕 살 거 왕족 사자라는 건 아니었을까 그랬다가 족보로 맞을 뻔했잖아. 그죠? 족보로 맞을 뻔하지. 뭐라고? 막 이렇게 제가 왕족이 맞아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러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반 계층의 언어도 유지가 안 되고 그죠? 계층도 사실 양반 요만큼인데 다 양반이라고 하잖아 우리 지금. 그리고 이 부유층과 하류층도 그러니까 제3도 엄청 뒤집혀서 언어 연구가 불가. 그래서 사회방언에서 결실을 맺은 건 뭐밖에 없냐? 연령과 성별 밖에 없습니다. 소득으로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연령의 방언은 뭐가 있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감탄의 표현 중에 감탄문 뒤에 아이고 예쁘네 그래 예쁘군 그려가 있어요. 예쁘네 그래 예쁘군 그려 그래 그려. 그게 지역 사투리가 아니에요. 그게 말 끝에 오는 종결보조사예요. 감탄문에만 쓰는 종결보조사. 예쁘군 그래 예쁘군 그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친구들이 쓰는 신조어 같은 줄임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게 사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인정 안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연령방언은 뭐가 교과서에 나오냐면 연령방언 남자들이 격식체를 더 많이 쓰고 여자들이 비격식체를 더 많이 쓴다. 단아까치 말이야.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이 대부분이 또 군대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쌤이 왜 혼났어? 진짜 사나이였나 예전에? 샘 해밍턴이 거기 군대 가서 왜 혼났어요? 요 하지 않습니다! 막 이거 나오잖아요. 요 하면은 막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강압적으로라도 격식체가 입에 붙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런 강압적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존댓말 쓰는 정도를 직장에 가서 더 넓게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해요체 위주로 그 다음에 남자들은 하집 시효체 위주로 쓴다. 이 정도만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어, 속어, 비어. 은어, 속어, 비어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말들인데요. 은어는 은밀한 말, 특정 직업군들끼리만 쓰는 말로 사실 이것도 사례로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왜? 이건 약속된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어는
자기네들끼리 쓰는 일종 암호어를 뜻한다라고 개념만 알아두시고 여러분 이거 둘을 묶어서 우리가 무슨 어라 그래요? 비속어. 저희 집에 비속어 사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참지 않지. 이게 나오면 고려대에서 그런 사전을 되게 많이 내요. 저 약간 사전 수집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종이 사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속어 사전 오! 막 그래서 헌책방 갔다 있으면 막 끌어들이는 거죠. 비속어 사전 보면 외국인들이 가끔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야? 라든가 요즘 팔이 뭐야? 막 이러면 찾으면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뜻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죠? 요즘 네 미러리 뭐야? motherfucker 막 이러잖아요. 그치? 그렇잖아요. 성적인 욕이 진짜 많다고. 그걸로 사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는 거 아니지? 어쨌든 비속어는 합쳐서도 우리가 욕 이렇게 말하는데 명백히는 속어랑 비어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속어는 비밀 유지할 생각 없고 친하니까 우리 둘이 친하니까 재밌게 말하자. 이게 속어예요. 이거는 둘이 친하다는 걸 믿고 대화의 탄력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비어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비어가 뭐냐면 사람의 신체를 말할 때 동물의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 말에 쓰는 거예요. 대가리 치워 라든가 주둥이 닥쳐라든가 그죠? 아가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동물 신체 부위 용어인데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그런 게 비어예요. 자, 나는 너랑 친하니까랑 난 너랑 절단 내도 돼. 이거예요. 자,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방언도 방언이 나쁘다라고 말하잖아요. 교과서 모두. 방언은 고유어의 다양성을 유지시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니 방언은 방언대로 지키되 대신 공식적인 상황에선 표준어를 쓸 수 있도록 지역분들은 공부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국어의 문자. 한글인데 이제 문자로서의 한글이 어디쯤 있나부터 볼게요. 보시면 문자 발달 단계인데요. 자, 여기 사실 이 앞에 그림 문자가 있어요. 그림 문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세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얘가 나오진 않아. 얘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림 문자가 표의 문자보다 앞이라는 거는 배웠었을 거예요. 어릴 때. 자, 뭐 배워요? 한자 앞에 그림 문자 뭐 있어요? 갑, 꼴 문자. 기억나요? 이집트 그림 문자.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 필기하지 마.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돈이 돼서 표의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골 문자가 한자 된단 말이죠. 그래서 표의 문자 예시는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뜻, 의가 뜻의 자죠. 그래서 뜻을 담은 문자다 보니 이게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사물, 만물 다 글자 따로 있어야 되지. 관념 글자 따로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한자가 교양인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자 소리 들으려면 이만자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 그래서 중국의 문맹률이 높잖아요. 다 간체 쓰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표의 문자가 한자고 표의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점이 그거예요. 글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표음 문자가 이후 발달이 되는 거죠. 만들 때는 표의로 만드는 게 편했지만 하지만 쓰려고 하니 너무 글자가 많아. 그래서 소리를 흉내내기로 함. 그래서 소리를 흉내낸 말들의 음절 문자와 의무 문자가 있는데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를 하나로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자, 일본 문자입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요. 그래서 카, 케, 키, 코, 쿠, 나, 니, 누, 네, 노가 하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카, 키, 쿠, 카. 그러면 자음, 모음 합쳐서 글자 한 개야. 네. 그러면 얘네들의 단점은 또 뭘까요? 그러면 자음 밑에 받침 띄워가지고 계속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글자 수가 어쨌든 자모음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보다 많아집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다양하게 만들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음절 문자보다 더 진화된 것이 바로 음은 자모를 해체해서 쓰는 것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나눔. 그래서 자모를 합친 형태를 하나의 문자로 삼느냐, 음절 문자.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찢어서 표현하느냐. 그러면 음운 문자 대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예시가 바로 우리 한글과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로마자. 자, 그래서 음운 문자가 자모 해체고요. 음운 문자랑 음소 문자랑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운 중에 억양이라든가 소리의 길이 같은 걸 빼면 음소라서. 네, 그래서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는 표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문문자, 음소문자는 여기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전에 수능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죠. 언어학으로. 우리는 로마자 알파벳보다 더 문자상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이게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글이긴 했는데 혹시 진짜 여러분들 수능 때 비문학 지문 막 나 그래도 한 5개년 이상 풀었어 하면은 아마 봤을 지문인데요. 우리나라 한글은 단순 음소 음운 문자에서 더 나아가 자질 문자다 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그 자질 문자라는 건 알파벳은 그 알파벳의 모양으로 소리를 반영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비슷한 소리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가까카. 그러면 걔네들의 모양도 유사하거니와 그 모양 안에 그것이 된 소리인지 거센 소리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짱이야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고요. 자, 그 다음 표의 문자 아까 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글의 이름들을 좀 볼게요. 한글의 이름은 세종대왕님께서 딱 지어주셨던 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가르칠 훈, 백성민 해서 백성을 가르치겠다 바른 소리로 정음. 그리고 줄여서 정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초 거기도 보면 내 어린 백성들을 위하여 지었다잖아요. 사대부들아 써라라고 하진 않았어.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글자이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깔보았죠. 깔보면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아녀자의 문자다라고 해서 언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훈민정음과 정음 그리고 언문은 약간 이거는 의미가 비하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녀자의 글자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게 세종 때부터 쓰이던 이름이에요. 시험에 한번 이런 선지가 나옵니다. 언문이라는 명칭은 훈민정음이라는 명칭과 다른 시대부터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야 언문이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선지는 X선지로 나온 거죠. 동시에 거의 작용 반작용처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 하노라 하자마자 에휴 아녀자의 글이지 언문이라 해. 바로 이렇게 같이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반절이라는 명칭이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반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이 들어간 책 중에 가장 오래전에 된 책으로 그러니까 발굴한 책들 중 가장 반절이라는 그 글자가 있는 것 중 오래된 책은 훈몽자회라는 최세진의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문, 나라라는 국가 개념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근대식이죠. 예, 그때 국문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이름 생기자마자 일본이 뭐라고 했죠? 니네 나라는 일본이야. 일본이 본국이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국어사전이라고 해서 일본어 사전을 뿌리기 시작해요. 뿌려요. 찍어서. 예. 그리고 이제 조선어라고 폄하하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더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망국의 이름인 거지. 그래서 조선어 하면 망한 나라 이름을 계속 외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국문은 일본어야. 그리고 너희는 조선어지 라고 하고 그걸로 된 교과서도 못 보게 하고 하니까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고 이름을 따로 지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글 자음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이름들이요. 자,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게 딱 세 글자가 있어요. 요거 빼고는 똑같아요, 룰이. 자음 쓴다, 이 쓴다, 으 쓴다, 자음, 같은 자음 놓는다. 이게 원래 기본 툴이거든요. 약속이에요. 근데 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 3개만 변칙적이죠.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기역, 디귿, 시옷 요 3개 빼고는 다 동일한 자음을 이렇게 여기다 박아주는 거예요. 네. 자, 이럴 때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여러분, 디귿이죠. 그럼 티귿일까요? 뭔가 관련이니까 그럴 것 같잖아. 순간적으로 빨리 발음하다 보면 잘못 발음할 수도 있다니까요. 디귿은 디귿이지만 티읕은 티읕이에요. 그 다음에 기역은 기역입니다. 하지만 키역일까요? 아니죠. 티읕이죠. 이런 걸 헷갈릴 수 있다고 미리 확 꼿꼿하게 정해두세요. 예. 함정을 진짜 소름 끼치게 판단 말이지. 이런 거 틀리면 막 원통 절통해요 이제. 여러분, 독해 틀리면 인정이나 되지. 이런 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틀리면 막 진짜 내 머리 내가 벽에 박는다고. 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사전에 올릴 때 사실 종이 사전들 요즘에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배열 순서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작년에 나왔잖아요. 작년 국가직에서 사전 배열 순서가 나왔다고. 그럼 종이 사전 쓴 지가 언젠데 하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기본서에 얘를 넣어놨었어요. 저도 가르쳤죠. 근데 겹받침까지 기출이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겹받침 때문에 고생들을 했죠, 수험생이. 자, 볼까요? 사전에 올릴 때 자음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이건 다 알아. 근데 쌍자음 어디 있나 보세요. 쌍자음이 뒤에 모여 있어요? 아니면 사이사이 껴 있어요? 사이사이 기본자음 뒤에. 그래서 쌍자음엔 동그라미 칠까요? 쌍자음. 또 모든 자음에 쌍자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쌍자음 잡고. 그럼 쌍자음이 사이사이면 그렇다면 아예 거센 소리도 사이사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거센 소리는 뒤에 모아놨어. 그래서 거센 소리 뒤에 모아놓은 거 괄호 이렇게. 제가 거센 소리를 히읗 앞에서 괄호 닫았어요. 자, 왜? 히읗이 거센 소리 범인이에요. 자, 여기서 지읒 더하기 히읗이 치읒 되거든. 기역 더하기 히읗이 티읒이 돼요. 국화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앙칼진 성향을 양념치는 게 히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읗은 거센 소리의 범인 맨 뒤로 간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순서의 의문을 가져야 돼. 왜냐면 가나다라면 카타파차여야 되지 않나? 그쵸? 여러분들 헷갈릴 거 뻔해. 상식과 뭔가 다른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카타파차여야 되지 않나? 안 궁금해? 궁금해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왜 차카타파가 되었냐? 우리나라에 삼지적 상관속이 있다는 거 한 번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 번 쓴 거죠. 예, 한 번 보여주는 거야. 동의하기 어렵죠? 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전달자입니다. 자,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자,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음이 만약에 똑같으면 뭘 봐야겠지? 모음을 봐야겠지. 그럼 모음을 볼게요. 모음을 볼 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요거는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말고 사이사이 들어가는 걸 볼게요. 자, 여기서 모음에 아에다가 이 더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 뒤에 이 더해서 에. 그죠? 아, 에, 야, 얘. 얘도 야에다가 이를 하나 더 세워요. 뒤에 선 하나를 세워서 계속 만들잖아? 그 다음에 어, 에, 여예.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오에다가 아, 에, 이 더하고요. 세 개나 나왔네? 나머지들은 새끼가 하나씩인데 얘는 셋이야. 그죠? 자, 그리고 요는 새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밑에 두 줄 거. 차별적으로. 이런 말 없잖아요. 요런 말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우에다가 또 어, 에, 이를 더해서 세 개 만들어요. 세 개씩 낳는 엄마 오랑 우입니다. 근데 요랑 유는 엄마 안 해. 합작 없음. 자, 그 다음에 의랑 이를 합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의. 근데 의를 봐봐요. 두 가지 중 하나야. 의랑 이랑 더했으니까 맨 뒤에 두든 사이에 끼든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알아야죠. 안 외우고 대처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맨 뒤가 아니라 사이에 꼈다고. 딱 이렇게. 자, 그 다음 겹받침 볼게요. 만약에 초성도 같고 중성도 같은 거야. 그럼 받침 봐야 돼. 받침 볼 때 받침이 하나짜리 호자음 받침도 있고요. 쌍자음 받침도 있고 겹자음 받침도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 쌍자음, 그리고 요거 기역에다가 다른 자음 더한 거. 그리고 이 외에는 없는 거야. 기역으로 시작하는 뒤에 뭐 기역 뒤에 리을 있는 거 봤어요? 리을 뒤에 기역 있는 건 있지만 기역 뒤에 리을 있는 겹자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끼리 이렇게, 니은끼리 이렇게, 디귿 리을은 딱, 그리고 리을에서 쭉, 와우. 리을이 정말 새끼 많이 치네. 그죠?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겹받침, 요게 그러면 안 돼. 비읍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쌍시옷, 이응, 지읒, 치읒, 티읒, 이렇게 팍.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는 아까 전에 한 자음 배열이랑 똑같아요. 근데 겹받침 있는 것만 신경 써보죠. 겹받침 하나니까 맨 뒤.
겹받침이 두 개인데 지읒이 앞이 맞잖아. 지읒과 히읗 배틀 뜨면 누가 이겨? 지읒이 원래 앞이야. 어려울 거 없어. 그럼 리을 해볼까요? 쫙. 기억이 맨 앞. 가나다라 마, 파, 사, 아자차, 카, 타, 파, 하. 그죠? 이렇게. 아, 뭐 외울 거 없잖아. 이해만 하면 되는데 한번 이걸 짚지를 않아가지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자음은 된소리는 기본 자음 뒤다. 거센소리는 맨 뒤에 모여있는데 거센소리 범인인 히읗은 맨 뒤고 그리고 자차차 한번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일 땐 기본 모음 뒤에 합자, 이를 합쳐서 뒤에 두고 오랑 우는 새끼를 3개씩 치고 요랑 유는 새끼가 없다. 그 다음에 의와 이를 합쳐서 의를 만드는데 사이에 낀다. 끝.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강까지 했고요. 이제 1강과 2강의 OX 테스트와 객관식 기출해설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네, 자, 우리 1강과 2강 언어와 국어였습니다. 자, 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수업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우리 현장은 쉬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고 문제 푸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OX 테스트도 뭘로 만들었죠? 기출 선지들 중에서 일행직 기출은 앞으로 되게 반복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타 직렬 기출들, 앞으로 자주 여러 번 보지 않을 기출들을 조금 우선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지들을 가공해서 OX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하나만 봐도 기출을 되게 여러 문제를 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언어 쪽 1번이에요. OX 테스트. 현대국어에서 저기요가 뭐죠? 아래, 아입니다. 아래어가 소멸된 것. 그리고 물이, 물로 형태가 바뀐 것. 어리다가 어리석단 뜻에서 나이가 어린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언어의 무슨 성이냐? 과거와 달라졌다. 동시대 사람들끼리는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력이란 말이지.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변한다는 가역이죠. 가능해요. 변하는 게 가역, 가변. 그것의 이름은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 아니라 보다 언어의 역사성이죠. 사회성 X, 역사성. 자, 그 다음 그럼 객관식 기출문제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021년 국가직 9급. 보면 이거를 비문학으로 분류해야 될지 아니면 문법으로 분류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언어를 비문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자, 그럼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언어가 먼저다라고 봤던 합리주의자들이나 언어가 나중이지 생각이 있고 언어가 나중에 개발이 된 거고 후천적으로 배운 거야 라고 했던 경험주의자들의 의견 중 이 글의 글쓴이는 중간자적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야 알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있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도 보셔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험주의가 맞아 라든가 합리주의가 맞아 라든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와 생각이 쫀쫀해. 그건 확실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묻는 말이 뭐예요? 이 글의 사례로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이죠. 그럼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언어와 사고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적당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향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 언어가 생각에 영향을 미쳤든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쳤든 괜찮아. 그건 관계에 있다잖아. 근데 관계가 없다 쪽일 때 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1번 봅니다. 영어의 쌀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네요. 왜? 우리나라 쌀이 주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 때문에 어휘가 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방향일까요? 우리의 생각, 사고와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줬네요. 이 방향이네. 근데 방향이 중요하냐고. 어쨌든 관련이 있다잖아. 자, 그 다음 2번.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 물도 파랗다. 보행의 신호에 녹색등도 파랗다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은요. 다양한 색채어를 못 가졌네. 그러니까 색깔 엄연히 다른데 그냥 다 파랗다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건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색채에 대한 어휘군이 빈약해서 그래서 저걸 다 파랗다고 인식한다도 가능하고, 그러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반대로 저 사람은 푸른색에 민감하지 않아서 색깔에 센스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 파랗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언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방향을 획정해서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하지만 관계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 사람의 생각으로 현상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을 맴도는데 그 명칭을 떠올리지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 생각은 하는데 말을 못하다죠. 그럼 이거는 생각과 언어가 쫀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끊어진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끊어진 영역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생각과 언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생각이 나야지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례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걸 드러내기에 불리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우리나라 수박은 박. 여러분, 흥분의 박이요. 흥분의 박. 여러분, 박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박, 호박 이런 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박의 일종으로 봐서 수박, 물 많은 박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멜론 쪽으로 봐가지고 멜론 중 물 많은 멜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카테고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쳤구만 이라는 방향입니다. 뭐가 됐든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이게 오답률 베스트 3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얘가 오답률 기간마다 1, 2위를 다퉈요.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틀렸냐면 발문이랑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쟤를 안 보고 문법 문제네 이렇게 생각을 해. 문법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보고 다 이 방향을 계산을 했어. 그래서 방향을 계산해서 방향이 다른 걸 고르려고 했는데 못 고르겠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개는 언어에서 사고로 나가고 하나는 사고에서 언어로 가야 되는데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거야. 뭐지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왜 위에 있는 글을 안 읽어? 왜 자꾸 선지를 보고 3대1을 만들려고 그래? 이 문제 목적이 뭔데? 결국에 이 글에 적합한 사례가 아닌 거 찾기잖아요. 이 글에서 방향 따지라고 했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알 수 없고 관련 있어 이거잖아요. 그럼 관련 없어 쪽이나 관련 있어에 강화가 안 되고 약화되는 사례를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명백히 단순 문법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문학 사례 추론으로 구분했어요, 저는. 그래서 비문학 사례 추론인데 언어학이다. 이렇게 수업을 했죠. 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나왔지. 자, 2번은 볼까요? 방송이라는 단어는 석방, 죄인을 풀어주다 라는 뜻에서 자, 뭔가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도하는 걸로 의미가 변했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학을 배울 때 서대주전이라는 고전소설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갇혀있던 죄인을 풀어주는 걸 죄인을 방송하라 이렇게 나와요. 춘향전에도 나온다. 춘향전에도 이몽룡이 어사또로 나와서 갇혀있는 죄인들 방송하라 이렇게 나와요. 방송이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놔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파를 풀어주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어의 의미가 바뀌었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회성을 어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언어로 변형도 가능하고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상황도 표현이 가능해. 생산성, 창조성, 개방성. 자, 그래서 여기서 디귿. 오늘이라는 말을 가진 한국어에서 오늘, 영어는 today. 나라마다 다르다는 뭐니까? 차이적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의성이 없네.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네, 답 4번입니다. 요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교과서 예시가 아니라 좀 변형된 예시라 하더라도 교과서 예시만 알아도 응용이 되죠? 네. 자, 그 다음 3번. 여러분 이게 몇 년도 문제예요? 2005년이죠? 아, 되게 옛날 문제 쓰고 그러냐. 막 구리게 막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최신 문제만 놓으면 오히려 난 편해.
그냥 정말 딱 5개년만 보고 거기서 그냥 하나씩 놓으면 내가 10년, 막 10몇 년 이렇게 기출을 다 검토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는 10몇 년치 기출 다 보죠. 왜? 좋은 문제가 그때도 있어요. 구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제가 왜 뽑은 거냐면 저는 앞으로 문법 문제 개수가 줄어들면 독해 문제의 문법적인 언어학을 비벼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올 건데요. 그때 문학에 비빈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국가지 올해 2021년 국가지 9급 문제 비문학에 비볐지. 이번에 문학 비빔이야.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근데 기출에 나온 게 찾아도 예쁜 게 없어. 그래서 2005까지 간 거야. 제가 기타 직렬까지 진짜 10몇 개년 다 풀고 다 정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제 자랑. 자, 어쨌든 보세요. 이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난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곳인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초시면 이 수준까지만 배웠을 때 당연히 지금 2시간 했으니까 2~3시간 했으니 못 풀죠. 근데 저랑 배우면 이제 계속 커리를 타가면 여기 있는 한자들이 언제 나오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는 얘를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얘 삐 처리해 볼게요. 한 삐 먹새 그려. 또 한 삐 먹새 그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삐를 몰라서 틀릴까요? 삐를 몰라서 틀리겠어? 삐는 무슨 류의 음식? 아, 무슨 류의 음식이냐, 바보다. 지금 질문하면서 제가 답을 얘기했죠. 무슨 류? 라고 하려는 음식이죠. 먹새니까. 이게 아이새고 어이새고 이런 것들에 너무 예민하면 안 돼. 그때랑 지금은 표기가 다르니까. 한 삐 먹새 그려, 또 한 삐 먹새 그려니까 뭘 먹재 자꾸. 맞죠? 그러면서 곧 꺾어, 삐 놓고, 무으. 자, 모른다 쳐보자고. 무는 알지? 없을 무는 알죠? 자, 그래서 무으 먹새 그려. 여러분 뭘까요? 무으. 자, 오늘 배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겠지. 자, 여러분 오늘 외래어랑 고유어 표가 있었거든? 거기에 무진장이 있었어. 무진 먹새 그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말들이 다 배우면 알만한 한자들인 거예요. 자는 또 언제 나오냐? 한글 맞춤법 배우면 저랑 사이시옷 배우거든요. 사이시옷 배울 때 찻잔 이거 나와요. 그때 찻잔의 잔이 한자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냐?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냐를 제가 수업할 거거든요. 그때 찻잔의 차는 우리말, 잔은 한자 이렇게 수업을 해. 그때 잔을 보게 돼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랑 커리를 다 타면 이런 커리를 타고 나면 읽을 수 있게 되는 애들이라는 거죠.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수를 놓고 무진 먹새 그려. 수도 못 읽겠는데요. 여러분 수를 숫자 할 때 수도 한자, 자도 한자라고 사이시옷 할 때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파트든 쭉 이렇게 문법 규정을 듣다 보면 읽을 만한 한자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밑에는요. 사실 문제 푸는데 이 밑에 부분은 사실 안 봐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발문 보세요. 다음 시조에는 언어의 시적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 시적 기능이 뭐죠? 시는 운율이잖아요. 리듬. 당연히 시조니까 리듬이 있겠지. 그걸 맞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시적 기능 말고 이와 더불어 다른 기능 더 있는데 뭐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듬 말고 무슨 기능이 더 있냐 하니까 내용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현대풀이 됐어요.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자,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너 한 잔, 나 한 잔. 여러분 요즘에도 하잖아요. 네가 많이 먹었냐, 내가 많이 먹었냐 배틀. 중간에 먹다가 까먹을까 봐 수수깡. 수수깡으로 꽃까지 환경 훼손하면서 먹는 거야. 너 한 잔 먹었어? 한 번 꺾어. 나무 싸. 그렇게 나무 싸. 이렇게. 어릴 때 술 배틀 안 해봤어요? 그쵸? 술 옆에다 세우면서 막 이렇게. 예전에는 20대 땐 술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다음날 출근 못하게 해드리고 그랬죠. 자, 아 저만 웃네요. 자, 어쨌든 30대 돼서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때 간을 다 써서. 자, 어쨌든 그래서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수 놓고 무진 먹새 그려. 이 몸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대기를 덮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든 아니면 만장을 휘날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따라다니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핵심 주제는 술 먹자니까요. 그럼 여러분 명령하거나 청유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죠? 그럼 무슨 기능이에요? 지령입니다. 술을 먹자고 설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안은 5번입니다. 자, 이때 아주 가지각색의 이유로 틀린 분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보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친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했을 때 술이니까 친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이 시조의 언어의 기능이 아니라 술의 기능. 자, 그래서 언어의 기능을 묻는 거잖아. 술의 기능이 아니라.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국어 쪽 OX를 해볼까요? 자, 국어 쪽의 OX에는 일부 예습의 파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1번.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말들이 발달한 무슨 어라고 해야 되죠? 굴절어는 영어고 굴절어 반대말은 교착, 부착, 첨가어. 우리나라 말은 교착, 부착, 첨가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뭐가 껴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지? 접사 중에 문법적인 역할하는 건 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사 중 일부. 접사 중에 이제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쪽은 들어가도 되는데 또 한정적인 접사라고 하는 건 못 들어가서 그래요. 궁금해하지 마! 뒤에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 2번. 국어에서는 장애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기끼를 타고 호흡이 나오다가 터지거나 비벼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조음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기가 곱게 못 나오고 막혔다가 터지거나 비벼지거나 막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자음을 장애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요.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요즘 이제 청소년들한테 장애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준다고 해서 이제 장애음, 비장애음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됐어요. 근데 공시엔 여전히 나와요. 그래서 자음이 장애음, 모음이 비장애음입니다. 사실 퇴출돼야 되는 용어가 맞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국어에서는 장애음이 자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 터지는 파열음, 그리고 터지면서 비벼지는 음이 평음, 예사소리, 경음, 단단한 된소리, 그 다음에 유성음이라고? 여러분, 예사소리, 된소리, 무슨 소리 들어가야 되지? 거센 소리. 거센 소리는 유성음이 아니라 격음이나 유기음. 자, 그래서 격음, 유기음. 이게 거센 소리거든요. 거센 소리. 그러면 유성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다면 원래 유성음은 울림소리, 울림성. 자음 중에는 울림소리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자, 요거밖에 없어요. 나라마음이라고도 외우고 노란 양말이라고도 외우죠. 자음 중엔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음이 다 울리지. 원래 자음 중에는 울리면 안 되는데 울리는 게 딱 4개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의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의문에서 배울 거 국어에서 왜 미리 예습하냐? 요런 일단 개념을 한번 듣고 의문 들으면 더 좋거든. 자, 그럼 3번입니다. 국어는 음절 초성 얘기하는 거예요. 초성 자리에 쌍자음 등 둘 이상의 자음이, 여러분 이 말이 맞으려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게 자음 2개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음의 개수를 셀 때 쌍자음은 하나로 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개로 세요. 근데 겹자음은 달라요. 예를 들어 리을 기역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 둘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겹자음은 음은 2개, 쌍자음은 하나예요. 그러니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얘네들은 2 이상의 자음이 아닙니다. 된 소리는 하나다. 그리고 겹자음이 초성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국어엔 못해요. 막 예전에 중세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현대엔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국어에서 비분절 의문은 이라고 했는데 분절 의문이 자음 모음이에요. 잘라서 표현하는 거. 근데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면 아까 잠시 얘기했던 억양, 그 다음에 목소리 크기, 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비분절 의문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가 없지만 말소리의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분절 의문은 분절 의문인 자음이나 모음과 달리 또렷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억양이나 길이 같은 거 안 쓰잖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어의 비분절 의문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바로 나오네. 그쵸? 그래서 이게 맞는 말. 장단이 소리의 길이에요. 자, 그 다음 국어에서 장단 문제는 자음과 모음에 다 해당될까요? 소리의 길이는 누가 지배하는 거냐면 모음이 지배해요. 자, 성량이나 폐활량에 따라 이거 할 때 길이가 다르겠죠. 왜 콘서트 가면 가수들 밖으로 나가버리고 할 때 얼마나 길게 하면 막 사람들이 와! 막 소리 질러주잖아. 그죠? 그게 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할 때 해녀지. 더 할 수 있는데 말았어. 지루하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그래서 고로 시작했지만요. 계속 고로 들렸어요? 또 해볼까? 자, 고로 들려요? 뭘로 들려요? 고, 그죠? 자음은 잠깐밖에 안 나요. 고 할 때 컥 그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자음은 순간의 소리, 그리고 소리의 길이는 모음이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 X 모음 거다. 그 다음에 7번 외래어는 한국어 어휘에 붓, 먹, 탕건, 담배, 아질개, 보람에, 바리깡, 구락부. 정말 퇴퇴퇴 문제죠. 자, 어쨌든 이게 국어의 역사에 가까운 문제였는데 물론 일행직 문제는 아니었지만 2017년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불만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만 보고 OX 하라니까 어렵지. 사실 선지가 쉬웠거든. 그래서 선지소거법으로 푸는 거지. 여기서 저의 불만은 이제 교과서에 나온 예시들만 좀 써주지 탕건 이런 건 원래 교과서에 없거든. 네. 그래서 분먹 이거 중국 한자음 그죠? 그 다음에 탕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먹탕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먹탕건이 아니지 이거지. 자, 분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탕건 담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탕건을 몰라도요. 뭐에 묻혀가는 거야? 담배에 묻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분먹, 그 다음에 탕건 담배, 그 다음에 아질개말 보라매. 그러면 말매는 어디 있지? 몽골인 거 확실하죠? 그러면 요거는 한자다. 근데 요거 서구외래어잖아. 담배. 넌 모르겠고 이 상태가 정직한 거예요. 합격자는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몽골. 그럼 저는 아질개가 여기 말. 그죠? 그 다음에 바리깡 구락부. 이랬을 때 바리깡과 구락부 이것도 외래어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모르겠어. 이 상태가 합격자들의 상태예요. 왜? 나온 적이 없고 교과서에도 없는 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행직에는 저는 이거는 좀 소수직렬 시험지라 이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행직일 때는 교과서 예문들로 나오지 이랬던 적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요런 순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고대, 중세, 근대, 일어식, 일제강점기 이렇게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에 한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우리 문자, 외국 문자 들어온 게 한자가 먼저죠. 심지어 훈민정음 생기기도 전에 한자부터 들어오니까요. 자, 그래서 한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그쵸? 아시죠? 예. 자, 그래서 몽골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외국 맛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바리깡이나 구락부는 사실 문학을 좀 하면 느끼는데 일제강점기 근대 소설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눈치코치 써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몽골어, 여진어 등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한 것은 중세국어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세국어 시기에 고려시대, 중세전기가 고려거든요.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몽골어 유입되고 여진어도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객관식 문제 볼게요.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조사가 발달해서 어순에 따른 제약이 뭐래요? 띠것만 하나 나오잖아. 제한이 없다. 그쵸? 자, 이러면 위험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전혀 X. 근데 시험 때는 진짜 귀신이 눈 가린 것처럼 저런 게 안 보여.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다음에 2번 어휘의 종류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이 되며 친조어나 의성, 의티어가 발달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3번 요거 뭐예요? 삼지적 상관속 사망대립 맞고요.
그 다음에 공손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많습니다. 높임법도 있고 높임의 특수 어휘들도 있고. 그래서 1번에 전혀 빼고 모두 옳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런 거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거 몇 년도 문제가 보세요. 2016년이죠? 예, 그래서 아슬아슬했어요. 5년 차에서. 아, 얘만 없으면 그 표 빼버리는 건데. 자, 그럼 보죠. 자, 여기서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 심지어 어차피 아까 봤잖아. 주전자는 못 봤어도. 그죠? 자, 그래서 하늘, 바람은 고유어. 심지어 어차피는 최소 분량만 암기해도 확실히 한자어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라고 했지만 심지어 어차피 같은 최소 분량 암기로도 이 선지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 모두 한자고요. 그 다음에 3번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 서구 외래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눈깔, 아가리, 주둥이, 모가지, 대가리. 아까 그랬지. 동물들의 말을 사람한테 쓰면 뭐다? 저 사람이랑 잘 지낼 생각 없어. 모멸감을 줄 거야. 라고 했죠. 그거는 비어. 자, 그래서 비어. 비속어 나눠서 표현하잖아요. 여기 보면 비속어라고 안 하잖아.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에 기업부터 리을을 사전에 올릴 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순서로 적절한 것은 이때 단체 멘붕인 포인트가 뭐라고요? 리을 시옷이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지. 겹받침까지 했으니까. 자, 그럼 초성 볼게요. 싹 다 뭐네? 싹 기억. 그럼 그 다음에 중성 가야죠. 그럼 중성에서 오가 있는 게 요거 두 개. 오, 그 다음에 와, 그 다음에 유잖아. 오, 와, 왜,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오 뒤에 와 오고, 얘 오고, 얘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얘 온 다음에 오 나오고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유잖아요. 맞죠? 그래서 규탄이 맨 뒤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속도 좀 내볼까?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모음으로 봤을 때 누가 맨 뒤인 거 확정? 규탄이 맨 뒤죠. 그럼 누구누구 없애버려. 누구누구 없애버려. 왜 없애버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배틀인 게 맞잖아. 요거. 그러면 2, 4번 중에 받침 보면 되겠죠? 리을 시옷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옷이 먼저 나올까? 리을 시옷이 먼저 나올까? 가나다라. 라의 겹받침 끝나고 마바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온다? 기억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게 암기 같지만 계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법 포함, OT 포함, 그래서 언어와 국어 하면서 제가 국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국어 부분에서 배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호기심이 들고 좀 찝찝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건 미리 보기 단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음운, 그리고 음운 변동,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과 로마자 이런 소리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습은 또 어떻게 하나요? 라고 누가 물어봐주면 참 좋겠는데 네, 예습까지는 잘 기대를 하진 않는데 초시는 예습을 못해. 복습하면서 따라오기도 엄청 빡세거든. 근데 제시는 예습이 되지. 읽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파트 3, 여기 음운부터 시작해서 음운, 음운 변동, 음운 변천, 그리고 표준 발음법 6챕터까지 갈 거거든요. 6챕터. 그래서 보강을 한번 잡아야 돼요. 네, 강의 계획서 보셨겠지만 첫 주는 OT가 있어서 네, 그래서 강의 계획서처럼 주차로 못 나간 부분은 보강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인강은 그냥 순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강 제가 다음 주에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주말에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건 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OT 빼면 어쨌든 공부량이 오늘 복습에 대해서는 1시간이면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자, 근데 주말에 복습을 하실 때 다음 주 거 일부 예습이 바로 의문론에 대해서 문법 개념어 마인드맵을 봐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수업을 듣고 봐도 되지만 수업 듣기 전에 봐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초시든 제시든 이번 주말은 우리가 의문 못 들어갔으니 그러니 의문 마인드맵 지금 자료실에 있는 거 있죠? 자료 받으셨죠, 현장? 그게 진입문에도 들어있긴 해요. 근데 진입문에 좀 납작하게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필기하고 싶을 때 필기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 출력해서 현장 나눠드렸고 인강도 따로 뽑아서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의문론 보는데 총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메가스터디 채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유튜브로는 잘라놨거든요. 20분 정도씩. 예, 그래서 20분, 40분이었나?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문론까지만 보고 한꺼번에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6월에 공부 많이 하고 싶은데 문법밖에 안 해서 좀 아쉽다. 그러면 주말 공부거리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자료실에도 넣을 거고 현장도 받았지만 이미 메가스터디에 와서 찍어놓은 영상들이 좀 있어요. 혼자 외롭게. 예,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라서. 예, 그래서 문학이랑 비문학을 4시간씩 찍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문학은 3강 처리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요게 듣는데 어쨌든 3-4시간 정도씩 들리는 거 2개, 걸리는 거 2개예요. 예, 그래서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 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인데 이번 주에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도 분량 좀 적었는데 그러면 비문학 좀 얹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 유형. 예, 요거 4개 한꺼번에 들을 필요는 없고 2개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특강 찍어 놓은 거 진행해 주시고 그 뒤로도 제가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 유형 2를 또 찍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도 관리하고 싶을 테니까 그건 계속 무료로 나갈 거예요. 6월에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6월 동안.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으로 계속 올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예, 그런 다음에 7월에 기본 심화인 국어 알고리즘 하시면 아주 단단한 실력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